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반갑습니다. 아니 대답을 제때 하시죠. 아, 네. 김수민 평론가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도 친원전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회동 소식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는 연대 전 단계인지 아니면 각자 도생의 시작인지 기로에 글쎄, 서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뭐 결말이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참 당체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각 시나리오별로 그래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친원전 행보. 이게 서울대에 이어서 오늘 카이스트를 방문해 원자력 전공자들하고 윤 전 총장이 만났다. 이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원전 기술과 산업 생태계라는 게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학생들이 정부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면서 네.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소감을 폈고요. 예.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 이 영화는 판도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위험천만한 게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예. 친환경 측면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 예.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됐어야 할 문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문제다. 예.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생 행보를 친원전 행보에 이제 서두에 배치했다. 네. 이게 어떤 전략적 포석으로 보여집니까? 일단은 보수 야권에서 그동안 주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쪽의 일원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될 테고, 근데 중도층에서도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또 한편에서는 좀 피로감이라든지 예. 불안감 이런 것들 느낄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도 공략의 포석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근데 또 우려되는 지점은 대전지검에서 원전 관련 수사를 하면서 그때 밝혔었던 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얼핏 보면 윤 전 총장이 원전 수사 문제하고 탈원전 정책 문제하고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검찰 쪽에 좀 나쁜 불똥이 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왔던 발언들 몇 가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윤 전 총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기 소비량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것저것 쓰다 보면 늘어날 거다. 예. 뭐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과거에 중후장대형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러니까 산업화 초창기에는 전기량이 급증을 하지만 예. 이게 선진국이 되면 둔화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반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실증적으로 양쪽 의견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윤 전 총장이 프랑스 같은 곳에서도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78%를 원자력으로 생산한다라고 네. 밝혔는데,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2035년까지 50% 수준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기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50%도 굉장히 높은 거다. 원전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실제로 닫은 원전은 한 개였고 그렇죠. 총 용량은 더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여기에 발끈해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친원전 행보를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양쪽 간의 원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그렇게 다른가? 예. 이것도 한번 같이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 검찰총장 재직할 때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 뭐 그만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네. 각 세우기엔 딱 좋은 주제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보수층이 어필하는 측면 외에도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의식한 행보라고도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감사원도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보수 쪽에서 계속 플랜 B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뭐 권영세 의원을 만나서 입당 여부를 뭐 논의한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대목이고 특히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가 돼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좀 이 문제를 좀 선점하겠다 이런 좀 그런 의지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감사원의 입장도 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만날 거다라는 만날 거다? 소식이 나온 것이죠. 아, 그런 얘기예요. 네.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7일 만날 거다 예.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회동할 것 같긴 한데 날짜는 안 잡혔다라고 하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 측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 아, 여전히 까칠까칠하네. 네, 만나긴 만나도 까칠까칠해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윤 전 총장 행보에 대해서 입당을 안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미련하지 않을 거다. 각자 힘을 기른 뒤에 나중에 접점을 찾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선자강 후통합론을 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7일에 회동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도 회동을 전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윤석열 최재형은 또 언제 만날까? 예. 이런 것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면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제3지대? 네. 뭐 그쪽에 뭐 하나 큰 덩어리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관측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연대가 있는 건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각자의 계산들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이 중도층이나 호남층의 이탈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제시했던 8월에 버스 출발한다. 여기에 일정을 맞추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고요. 예.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직행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논란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 네. 안철수 대표 측은 대선에서 주연이라도 안 되면 조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 주연감으로는 그 경우에 단연 윤석열 전 총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이런 각자 계산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 계산합은 제가 버무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나리오를 일단 3개 정도 도출을 해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제3지대인데 그런데 현재의 그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스를 수 있을까? 예. 또 거대 정당의 구심점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싶고요. 시나리오 2는 뭐냐면 지난 서울시장 보선 때도 범야권 단일화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안철수, 금태섭 이렇게 단일화를 했는데 근데 그때 단일화는 조금 국민의힘 쪽에 비해서는 초라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투트랙으로 짜놓고 한쪽 트랙에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모여서 경선을 한다. 예. 나아가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지지층을 규합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단일화를 포석으로 깔고 예. 전제로 깔고 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주자들이 그럼 내가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돼야 되겠다. 아. 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도 사실 만만치는 않을 거다. 만만치 않나요? 그리고 시나리오 3번째는 예. 다 같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연대를 하자. 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 같이 들어갔을 때 네. 계속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당내에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짝짓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회동을 가지면서 연대의 가능성은 또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에 따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탐색하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1, 2, 3에도 속하지 않는 뭔가 지리멸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넘어가죠. 민동기 평론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토론 이후에 좀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큰 틀에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제 2차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8명의 후보가 토론에 참석을 했고요. 네. 추미애 후보를 제외한 거의 6대1 구도로 토론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제가 가장 먼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화력이 집중이 됐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논쟁보다는 왜 이재명 후보는 말이 바뀌냐. 특히 이제 박용진 후보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정세균 후보까지 가세를 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점이 좀 이상해요. 네. 기본소득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뭐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좀 밀릴 수 있다. 예. 선차적으로 한다는 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점을 어제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시점에 묘하게도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 자세히 소개하면 제가 또
그 경위하고 다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라고 아, 그래요?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예. 이 지사도 이렇게 되면 다시 1호 공약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건 경기도 여론조사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경기도가 뭐 특정한 이념만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저 후보들 간의 말이 거칠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제 발끈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캔들 해명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가 원래 이른바 스캔들 해명 요구에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건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 가족 간 갈등이 녹음돼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형수 욕설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세균 후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음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상당수 언론들이 주목한 바로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 반문을 한 했고 문장이 언론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요. 예. 오늘 뭐 3차 토론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다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오늘 이 뉴스가 내내 그 뭐 이슈가 됐거든요.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위트 있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본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폭망각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마녀 사장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예. 반응을 좀 보였는데 음흠. 다만 어제 2차 토론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거는 예. 추미애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의 지원 사격에 계속 나서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지만 예외적 공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3차 TV 토론이 있는 날이죠. 어떤 관전 포인트가 보입니까? 계속 이제 그 추미애 후보를 제외한 6대1 공세가 계속 이어질 것 6대1 같은데요. 공세. 네, 이재명 후보가 과연 두 번 토론회처럼 계속 방어적 태도를 보일 것인가? 네. 이게 일단 관전 포인트고 오늘 그 바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아마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또 공세적으로 아마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고요. 예. 특히 1차 토론하고 달리 2차 토론부터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 예. 오늘 3차 토론에서도 이른바 명추 콤비 라인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명추 콤비 참 뭐 재밌습니다. 명추 콤비는 언론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선거 레이스에서 선두 주자가 토론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 토론할 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김한길 의원에 따르면 네. 그때 본인이 TV 토론 책임자였는데 오늘은 지십시오라고 노무현 후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언이 아니 실제로 있었군요. 이재명 캠프에서도요. 네. 상대 후보를 너무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말라. 예. 이렇게 계속 후보에게 조언을 아니 하고 그 있다고 얘기까지는 합니다. 좋은데 네. 그 전략은 이해가 가는데 바지 발언은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발끈한 것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원식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김경률 섭외에 대해 가지고 사과했죠.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요. 김경률 회계사 섭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네.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진행자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요? 김어준 씨가 잘못하신 거죠라고 물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 의원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예. 그냥 뭐 어떻게 좀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하는 게 좀 온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의 관훈 클럽 발언 파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이른바 그 대깨문 발언에 대해서 예.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가 당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됐다고 직격을 했고요. 예. 여기에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도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 송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도 이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흐름은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지사는 속으로 반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내 기득권을 넘어서고 있다. 예. 그쪽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가 전해주실 소식인데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관련된 소식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특공 관련한 소식인데요. 그동안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발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0년, 2012년 경의 시세하고 2020년 5월경 시세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 3억 1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으로 뛰었고 그 시세를 와. 다 합치면 13조 원 정도가 된다. 두 배가 넘게 뛰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특공 아파트 시세가 계속 뛰기는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11%, 박근혜 정부 때 27% 이렇게 뛰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32% 뛰었다. 아. 경실련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예. 아니 뛰어도 적당히 뛰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만에 급등한 겁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급등 원인 자체가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가 별 인프라도 없을 때 들어왔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네. 일단 이 현상 자체가 문제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뛰었느냐 했을 때 경실련이 지목한 것은 국회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발표였다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이 비판을 세종시 계획에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묘한 것은 또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여야 주자들이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 이게 또 두 가지 흐름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특공제도 폐지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근데 이 뒤처리를 두고 또 쟁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공 물량 중에서 특공 물량들이 일반 공급 물량으로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종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세종시 안에 무주택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예. 근데 전국적으로 이 물량이 풀리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청약 제도라든지 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반면에 국가 부처인 행복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구가 행복도시 인구가 27만 5천 명이라서 예. 목표 인구 50만 명이 미달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청약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 또 양쪽 간에 이견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더 뛸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근데 또 한편에서는 세종시 최근에 예. 좀 시세가 내려오는 예. 그런 흐름도 있었고 여러 규제들이 있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안 뛸 수도 있다. 아, 이런 그래요? 전망도 있고, 그러니까 예. 전망 자체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해법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예.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변수가 등장하셨습니다. 세종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